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에 힘을 모으고 있죠. 자, 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려 합니다.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계속 일하게 될 겁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재 영입 1호는 이제 다른 분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분은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과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당 논의를 좀 하시나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만나시고 나셔서 결심에 조금 더 뜻이 생기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제가 좀 숙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당 부분 그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전에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모습으로 같이 지금 국민의힘 회의장에 최고위원 열리는 그 회의장 당사에서 모습을 보였네요. 최지영 기자. 예, 오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 이상민 의원이 직접 저렇게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한동훈 위원장 왼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입당 소회를 밝히면서 사실상 오늘 입당 절차를 이룬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식 입당을 하는 거네요. 이게 조금 전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직접 그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도 했는데요. 일단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줘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당을 하게 됐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대전 유성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열세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이 충청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제 한 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돕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고,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이경 전 부대변인, 근데 최근에 그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막 본인은 주장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적격 판단을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이상민 의원은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금 선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아마 출마를 할 텐데 국민의힘 후보로. 네. 어느 정도 예상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을 텐데 어떤 파장, 어떤 효과 예상하십니까? 사실 대전,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한 정도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대전에서 특히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요, 그 자리에서만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유성은 국민의힘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그 단순한 한석이 아니고 대전 전체의 분위기를, 어차피 또 대전의 사실상 맹주라고 하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그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한 분은 민주당 출신 출마 안 하고 민주당 출신이었던 그 원로가 또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대전에서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짧게요. 네. 이상민 의원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5선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날릴 때였어요. 네. 근데 민주당을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국민의힘에 갔어요. 네. 그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대목이 있잖아요.
사당화라든가 어떤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모습 이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없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어떤 대의의 바람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의미를 굳이 찾아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들의 어떤 빌드업 과정에 하나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변화로 완전히 완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여기까지 한 발을 내딜 수 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냥 끝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휠체어를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 아니 저런 분을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만류를 안 했을까? 만류 아니 떠난다고 이미 예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이재명 대표가 뭐 메시지를 보내서 아이 그래도 좀 남아 계셔야죠. 이런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분이 이제 어떤 그 펼치는 가치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불편한 그 법사위원장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저분이 그러니까 당선권에 있는 분을 한번 모셔온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상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경이라는 분이 사실 출마하기 어려워진 이런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국회의장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택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상당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택했다는 것은 해당 정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변모 모습, 그러니까 격차 해소라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갈이 아마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은 약이 될지언정 존재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잡고 다른 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서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전 지역에서 과연 이상민 의원이 본인의 어떤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당이 먼저였는지 본인의 어떤 네임밸류가 먼저였는지도 살펴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사실 부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장소 부산.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갑니다. 다른 데는 다 하루짜리 어떤 행보였잖아요. 여기는 1박 2일이랍니다. 조선을 보시죠. 부산 민심 미묘해요 지금.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헬기 이송. 아니 가덕도에서 서울대병원 간 것도 아니고 그래야 뭐 급하니까 서울대병원 갔다고 쳐도 부산에서 부산대 병원까지 간 분이 왜 서울대 병원으로 부산대 병원에서 병원을 헬기로 이동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1박 2일로 부산을 가네요. 예, 맞습니다. 모레와 글피, 그러니까 10일과 11일 이틀,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현장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취임 이후로 대전과 대구, 광주, 경기 등 지역 일정을 수행했지만 1박을 하면서 현장 일정을 수행하는 건 이번 부산 일정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나빠진 부산 민심을 조금 수습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오늘 보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부산 민심이 악화된 그 배경도 일정을 결정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한동훈 위원장 이 부산을 방문해서요 청년 초청 일자리 현장 간담회 또 당원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한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직접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부산이 아마 처음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비대회의 부산에서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부산 방문 일정은 오늘 오후에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소식이 하나 있어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지난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볼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마주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쑥 지나가는 건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만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옆에 분과는 인사를 분명히 했어요. 고개를. 자, 뒷모습 보이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사를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글쎄 인사를 안 한 건지 한 건지
자, 취지훈 기자 조금 더 상황 설명해 주세요. 예, 저 행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열렸던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였는데요. 저 예. 행사가 저렇게 지금 생중계됐거든요. 예. 현장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여야 원로들, 뭐 여야 원내대표 등등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하면서 앞줄에 도열해 있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그 뒤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뒤따르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왼쪽 옆에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대철, 이종찬과는 그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눴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크게 인사를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따로 이제 뭐 인사하는 제스처가 뒷모습이긴 합니다만 잘 보이지 않은 채로 그 옆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다시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목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패싱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진위 여부, 오중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아무래도 잘 모르셨던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잘 인사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의도적으로 패싱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표정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표정만 가지고서도 인사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물론. 그러나 그래도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뭐 얼굴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지나고 그다음에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패싱하고 지나갔다면 모르지만 또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는 또 인사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 장면을 놓고 보면 뭐 고개도 까딱 안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패싱이라는 분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 논란이 되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도 나왔거든요. 저는 그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더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했어요. 김 여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다음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김 여사가 인사를 안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런 반응을 볼 때는 이제 일부러 그랬는지는 이제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예의껏 말씀을 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 여사가 참석한 저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김 여사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 얘기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합의 당내 통합만은 말씀하지 않으실 거고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을 염두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글쎄요 저런 모습들이 TV로 나가는 걸 다 아실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부러 비춰졌다면 그러면 저게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보는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를 인식을 할 거고 그럼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여기 네. 뭐 논평이 그러니까 표정을 우리가 안 본 상태에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뒷모습만 봤을 때는 그랬다는 그걸 전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가정이 맞다면 그냥 그 의도적으로 지나친 거라면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예, 김정숙 여사께서 뭐 공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거의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분인데 그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정치 상황, 양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대결하는 정치 상황을 개선하는데 조금 도움을 오히려 줘야 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뭐 좀 약간 해명을 하고 뭐 한동훈 장관이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좀 무마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보기 좀 덜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논란이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2019년 비슷한 논란을 낳기도 했었다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뭐예요? 이 2019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이런 비슷한 패싱 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황교안 대표. 예, 당시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안 한 겁니다. 어. 이 김 여사가 황교안 대표 이제 양옆에 있었던 당시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는 악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 대표도 이제 손을 움직이면서 악수를 이제 연달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손을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 악수하고 황 대표 그냥 지나가고 손학규 대표. 예, 그래서 악수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황 대표가 다소 민망한 듯 저 손을 이제 들었다 다시 내리면서 왼손으로 저렇게 얼굴을 긁는 무안해하는 듯한 표정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야, 저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거를 많은 지지자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황 대표 시절의 어떤 민심과 또 지금 한동훈 막 뜨고 있는 저 상황에서의 민심의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저기 그 앞에 서 있던 분들의 당적이나 역대 그 전력을 확인해 보면 오히려 거꾸로 했었어야죠. 황 대표가 인사를 하고 바쁘셨다면 바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선별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황 대표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영부인으로서 또 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음에는 황 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만약에 인사를 안 했다면 또다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글쎄요. 어찌 보면 한 일국의 국모를 했던 분이 또 하나는 국가 원수를 예우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지목해 보고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요즘에 한동안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언론에 많이 모습이 안 나왔잖아요. 요즘에 나와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나오면서 아니 김정숙 여사는 옛날에 뭐 타지마을 혼자 막 갔잖아. 그거 왜 실제로 서울시 의원이 그거 고발했어요. 요즘에 다시 이제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하면 할수록 김정숙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런 논란이 이제 미친다는 거. 그러면 계속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주당 선거 전략 입장에서 과연 김정숙 여사가 언론에 저렇게 노출되고 얘기가 되는 게 민주당에게는 좋을까? 아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그 일종의 후폭풍으로 김정숙 여사가 소환될 거라는 걸 민주당이 몰랐나요? 다 알았을 거예요. 알았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 본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여론을 진정시킬 그런 뜻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장면이 자꾸 저 옛날 사진인데도 이제 또 나와요 언론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뭐 김정숙 여사 저 문제, 뭐 옷감 문제도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때 대통령도 안 갔었는데.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가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 패싱 뭐 이런 거를 일으키지 말고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본인도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다소 현명하다는 아마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 그래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어찌됐든 언론에서 김건희 김건희 이름만 나오기를 바랄 텐데 저 사진은 죄송합니다. 자꾸 옛날 것을 보여줘서. 근데 저 사진 보면 옛날에 김정숙은 혼자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인도 타지마할까지 갔다 왔잖아. 이거 소환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양쪽에서 다 지금 뭐 검사, 조사 이런 거를 하고자 한다면 다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저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야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거라면 그 의혹은 지도층에서는 당연히 해소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어차피 나왔던 건데 오늘 시간상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자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에 해야 된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뭐 총선 후에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그것을 대국민 약속을 하든 뭘 하든 여당 쪽에서 먼저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액션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 만드는 것 갖고는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족하죠. 그거는 부족한 거냐, 충분하냐, 부족하냐의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다. 완전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김건희 특검법 하려면 김정숙 특검법도 같이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별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A 씨라고 그냥 이모 씨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수사를 다 통해 가지고 관련자들은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에 한 마디도 없다. 근데 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정치 여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그걸 수사했던 검찰들을 감찰해야 돼요. 감찰해가지고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덮어놓고 그 정치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글쎄 저는 그 국민적 설득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